네, 엄마.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성당도 갔다 오고, 또 성원은 골프도 치러 갔다 오고 되게 바빴어요. 그래서 지금 밤 11시인데, 오빠는 자고 있지만 저는 챕터 8을 읽고 자겠어요. 오빠가 코 고는 소리가 가끔씩 녹음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챕터 8 이름 프레임 지혜로운 소비의 회방꾼 2002년도 노벨 경제학상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하나의 이변으로 통했다. 그 이유는 수상자 중 한 명이 경제학자가 아닌 데니얼 카너먼이라는 심리학자였기 때문이었다. 어떻게 심리학자인 그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할 수 있었을까? 바로 프레임 때문이었다. 전통적인 경제학은 사람들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따라서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물어보는 방법에 상관없이 언제나 동일한 선호를 보일 것이라고 가정한다. 예를 들어 사과와 오렌지 중 무엇을 더 좋아하느냐고 묻든 무엇을 더 싫어하느냐고 묻든 상관없이 일관된 답이 나와야 한다는 말이다. 앞의 질문에 사과라고 답했다면 뒤의 질문에는 오렌지라고 답해야 한다. 또한 어떤 월간 잡지 구독료가 1년에 12만원이라고 하든 한 달에 만원이라고 하든 사람들은 구독 여부에 대해 동일한 결정을 내린다고 가정한다. 1년 구독료가 12만원이라고 할 경우 비싸다는 이유로 잡지 구독을 거절한다면 한 달에 만원이라고 할 경우 싸다고 구독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카너먼 교수의 연구는 이런 기대가 틀렸음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다. 그는 사람들의 경제적 선택이 프레임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을 실험을 통해 반복적으로 증명했고 마침내 그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프레임이 노벨상을 가능하게 만든 셈이다. 프레임을 좌우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름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붙인 이름대로 세상을 판단한다. 가령 어떤 사람을 놓고 테러리스트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과 자유의 전사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행동을 불러온다. 낙태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낙태를 선택의 권리라고 이름 붙이지만 낙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권리라는 이름을 붙인다. 단적인 예로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지지도는 그녀의 이름을 힐러리 클린턴이라고 할 때와 결혼 전에 이름을 추가한 힐러리 로드햄 클린턴이라고 할 때 크게 차이가 난다. CNN에서 2006년 4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힐러리 로드햄 클린턴에 대한 여론이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여론보다 더 우호적이다. 왜 그런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 여러 영역 중에서 이름의 영향을 가장 심각하게 받는 영역은 무엇일까? 바로 돈이다. 공돈. 시장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돈에는 이름이 없다는 점이다. 마트에서 10,000원을 내고 선물용 주스 세트를 산다고 가정해보자. 그 돈이 월급 통장에서 나온 돈이면 10,000원으로 쳐주고 책갈피에서 찾은 꽁돈이라면 5,000원의 값어치만 인정해주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들은 돈의 출처에 따라 돈에다 갖가지 이름을 붙이고는 마치 서로 다른 돈인 양 차별해서 쓰는 습관이 있다. 특히 공돈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면 그 돈은 어차피 없었던 돈이라는 프레임이 작용해 결국 돈을 쉽게 써버리고 만다. 다음의 전설 같은 이야기는 공돈이라는 이름이 붙는 순간 그 돈이 얼마나 하찮게 여겨지는지 또 얼마나 쉽게 써버리게 되는지 흥미진진하게 보여준다. 한 신혼부부가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기로 하고 $1,000를 들고 호텔 카지노에 들어갔다. 몇 시간을 즐기다 보니 $1,000를 모두 잃고 말았다. 신혼부부는 게임을 더 하고 싶었지만 그 유혹을 뿌리치고 호텔방으로 돌아왔다. 자신들의 절제력에 뿌듯해하면서 말이다. 신부가 샤워를 하는 동안 신랑은 아무 생각 없이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때 화장대 위에 놓인 5달러짜리 카지노 칩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카지노에서 기념품으로 하나 남겨온 칩이었다. 그런데 그 칩 위에 17이라는 숫자가 마치 홀로그램처럼 비치는 것이 아닌가? 신랑은 좋은 징조라고 여기고 신부 몰래 다시 카지노로 향했다. 5달러를 룰렛 게임 숫자 17에 모두 걸었다. 놀랍게도 공은 17에 들어갔고 신랑은 35배 배당을 한 번에 받아 175달러를 챙겼다. 신랑은 또다시 17에 걸었고 이번에는 6,125달러를 땄다. 이런 식으로 몇 번을 거듭하다 보니 마침내 750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따게 되었다. 신랑은 다시 한번 모든 돈을 17에 걸었다. 그때 카지노 매니저가 다가와 현재 현금이 부족하니 여기서 그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정중히 부탁했다. 신랑은 거기서 멈췄어야 했다. 그러나 그 순간 신랑은 해군의 여신이 자기 편인지 시험해보고 싶은 충동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는 택시를 타고 더 큰 카지노로 향했다. 거기서 다시 17에 모든 돈을 걸었다. 놀랍게도 룰렛공은 다시 17을 향했고 신랑은 12억 6,200만 달러라는 엄청난 돈을 거머쥐게 되었다. 이번에야말로 정말 멈췄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한 번 더 시도했다. 운명의 장난이었는지 볼은 18에 떨어졌고 그는 지금껏 땄던 천문학적 돈을 한순간에 잃고 말았다. 한꺼번에 2억 6,200만 달러를 잃고 돌아온 신랑에게 신부는 어딜 다녀왔는지 물었고 신랑은 카지노에서 룰렛 게임을 했노라 했다. 결과를 묻는 신부의 질문에 신랑은 심드러난 표정으로 괜찮았어. 겨우 5달러밖에 잃지 않았어. 라고 말했다. 신랑은 처음 가지고 있었던 5달러 외의 돈을 공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힘들게 번 월급이었으면 결코 도전하지 않았을 무리한 베팅을 했고 결국 2억 6,200만 달러라는 큰 돈을 잃고도 겨우 5달러밖에 잃지 않았다고 허세를 부렸던 것이다. 그 신랑은 분명 2억 6,200만 달러를 잃은 것이지 자신의 말처럼 5달러만 잃은 것이 결코 아니었다. 오래전 빌려주고 까맣게 잊고 있다가 돌려받은 잠깐만요. 까맣게 잊고 있다가 돌려받은 돈, 옷장을 정리하다 발견한 돈, 휴먼 계좌에서 발견한 돈, 주운 돈, 보너스,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은 돈 등등 이런 돈들은 횡재라도 한 듯 짜릿함을 안겨주지만 그 기쁨이 그리 오래가진 못한다. 이들에게 공돈이라는 이름이 붙었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경제생활의 출발은 돈에다 이름을 붙이지 않는 데서 시작한다. 특히 공돈이라는 이름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미 공돈이라는 이름이 습관이 되어 있다면 사회심리학자 토머스 길로비치의 조언대로 해보라. 공돈을 은행에다 2주간만 저축해 놓아라.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동안 그 돈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공돈이라는 이름에서 예금이라는 이름으로 심리적 돈 세탁이 이루어질 것이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돈을 아끼게 될 것이다. 푼돈. 공돈 못지않게 지혜롭지 않은 이름이 푼돈이다. 액수가 적은 돈에는 습관적으로 푼돈이라는 이름이 붙는데 그 이름이 붙는 순간 그 돈은 쉽게 소비될 운명에 처하게 된다. 저자의 가족이 오랫동안 다니고 있는 교회의 작고하신 목사님은 월말이 되면 월간 묵상 교재를 교인들에게 홍보하셨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커피 한 잔 안 드시면 이 좋은 책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도 신앙심이 돈독한 신자들은 을에 그 책을 사서 경건한 생활을 하겠지만 나같이 무늬만 신자인 사람은 커피 한 잔 값이라는 말에 마음이 움직였다. 1년에 36,000원이라고 하는 것과 한 달에 3,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같은 뜻이지만 느낌이 전혀 다르다. 그 이유는 프레임을 바꿔주기 때문이다. 한 달 구독료로 프레임하게 되면 그 소소한 돈, 즉 푼돈으로 바라보게 한다.
스타벅스 커피를 즐겨 마시는 사람에겐 커피 한 잔만 안 마시면 되잖아 라는 생각을, 택시를 자주 타는 사람에게는 하루만 지하철 타면 되지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유발시킨다. 결국 1년 구독료의 총합은 동일하지만 이를 월 단위로 나누어 리프레임함으로써 그 지출을 습관적인 소소한 지출과 비교하게 하여 푼돈으로 여기게 만드는 것이다. 실제로 연간 구독료로 가격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권단 구독료로 제시하는 것이 잡지 구독료를 10에서 40%까지 올려준다는 보고가 있다. 언제부턴가 연간 구독료를 제시하는 잡지보다는 권당 구독료를 강조하는 잡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요즘 건강보험 광고를 보면 하루 땡땡원이면 걱정 끝이라는 문구가 자주 등장한다. 1년 건강보험료 총액부터 접하게 되면 목돈이 들어간다는 생각에 부담스러워지지만 그 가격을 하루 단위로 리프레임해서 제시하면 푼돈, 즉 자판기 커피 한 잔 값이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하버드 대학교의 존 거밀 교수가 수행한 연구를 보면 이러한 푼돈 프레임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다. 연구팀은 참여자들에게 회사에서 한 구호단체에 기부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사원들에게 1년간 기부할 의사를 물었다. 한 조건에서는 연간 기부액 30만 원을 제시했고 다른 조건에서는 일일 기부액 하루 850원을 제시했다. 과연 어느 조건에서 기부 참여자가 더 많았을까? 분석 결과 연간 총액 프레임 조건에서는 30%만이 기부 의사를 밝혔지만 일일 기부액 프레임 조건에서는 52%가 기부 의사를 밝혔다. 일일 기부액 조건의 사람들이 연간 총액 조건의 사람들보다 더 선한 사람들이었을까? 아니다. 이들에게는 푼돈 프레임이 제시되어 선한 일을 더 쉽게 하도록 유도되었을 뿐이다. 선행은 선행의 의지만으로 부족할 때가 있다. 그래서 선한 행동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프레임이 필요한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푼돈 프레임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원하지 않는 소비로 이끌 수 있다. 어떤 잡지사에서 새 주간지를 창간하면서 당신에게 구독을 권했다고 하자. 그러면서 출간 기념으로 독자들이 원하는 가격에 잡지를 구독할 수도 있고 구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의를 했다면 이때 당신에게 한 부당 구독료가 얼마면 구독할 용의가 있는지 물었다고 하자. 얼마를 적어내겠는가? 만일 이 질문 대신에 연간 구독료가 얼마면 구독할 용의가 있는지 물어봤다고도 해보자. 얼마를 적어내겠는가? 만일 프레임이 중요하지 않다면 당신의 마음속에 1년 적정 구독료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어서 어떤 프레임으로 묻든 동일한 총액을 적어낼 것이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 권당 1,000원이면 좋겠다고 적어냈다면 두 번째 질문에는 연간 52,000원이라고 적어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은 이와는 전혀 다르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연간 구독료를 물어본 조건보다 권당 구독료를 물어본 조건에서 연간 총액 기준으로 거의 2배 이상 높은 가격을 적어냈다. 다시 말해 적적 연간 구독료를 쓰게 한 조건에서 52,000원을 써냈다면 권당으로는 1,000원에 해당하지만 적정 권당 구독료를 쓰게 한 조건에서는 무려 2,000원을 적어낸 것이다. 연 구독료로 환산하면 2,000원은 104,000원에 해당한다. 권당 프레임 조건에서는 일주일에 2,000원 정도면 커피 한 잔 값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푼돈 심리를 유발했기 때문에 액수가 높아졌던 것이다. 따라서 상술이 좋은 판매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소비자들에게 푼돈 프레임을 유도하려고 노력한다. 신용카드의 할부 판매도 같은 원리다. 이에 맞서 지혜로운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는 판매자의 푼돈 프레임을 총액 프레임으로 리프레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담배 한 갑에 2,000원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1년간 지출할 담배값이 얼마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매주 3, 4장씩 로또를 사는 사람들은
그 돈이 푼돈이라고 생각하겠지만 1년간 지출하게 될 경우 혹은 5년간 지출하게 될 경우 로또 비용을 총액으로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5년에 걸친 교통안전부담금 환급 신청이 2007년 1월 2일자로 만료됐는데 전체 금액의 45%인 582억 원은 찾아가지 않아서 결국 국고에 귀속되었다. 현재 환급액 1267억 원, 3300만 명 가운데 685억 원, 1700만 명 정도만 신청한 것이다. 교통안전부담금은 일종의 준조세 성격을 띈 것인데 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신규로 발급받거나 갱신할 때 9년치 5,400원, 승용차 소지자는 정기 등록 때 4년치 19,200원을 납부하게 했다. 이 제도는 2001년 12월 30일자로 폐지됐고 정부는 2002년 12월 30일까지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환급해 주겠다고 발표했다. 개인에 따라 적게는 4,000원, 많게는 19,200원에 이르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의 홍보 부족이라는 납세자 연맹의 항의로 환급기간이 연장되었지만 1,700만 명은 끝까지 환급을 신청하지 않았다. 홍보 부족이 주된 이유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개개인의 국민들에게는 환급액이 푼돈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동창회비를 자발적으로 내도록 하는 경우와 일괄적으로 자동이체한 후에 원하지 않는 사람에 한해 자동이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어느 쪽에서 회비가 더 많이 거칠까? 답은 불보듯 뻔하다. 일단 이체된 후에 환급받으려는 회비는 일부 회원들에겐 푼돈으로 느껴진다. 따라서 회비를 내라고 하면 내지 않을 사람도 일단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회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돌려받으려 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임의 지혜로운 총무는 회비를 자동이체로 거둔 후에 돌려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환급해주는 전략을 쓴다. 그렇다고 돈에 푼돈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항상 나쁜 건 아니다. 지혜롭게 잘만 이용하면 두고두고 만족할 만한 일을 할 수 있다. 바로 의미 있는 일에 돈을 지출해야 할 때 평생 한 번이라는 프레임을 씀으로써 지출하는 돈을 가볍게 여기도록 만드는 것이다. 큰맘 먹고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다. 경비가 부담스러운 여행이었지만 앞으로 평생 이런 여행은 하기 어려울 텐데 라는 생각에 이르자 여행 경비가 덜 부담스러워졌다. 가정경제를 한 달로 보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경비였고 가정경제를 1년으로 봐도 부담스러운 경비였지만 평생이라는 장기 프레임을 도입하자 한순간에 돈의 무게감이 줄어든 것이다. 우리 가족은 그 여행을 마음껏 즐겼고 그때 다녀오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지금도 든다. 살다 보면 형편이 여의치 않아 계속 미루게 되거나 못하게 되는 일들이 많다. 단기적인 프레임으로 보면 한 달 생활하기도 벅찬데 무슨 호사냐고 내 앞가림도 못하는데 누굴 돕는단 말인가 하며 미루게 되는 일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확신이 들면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큰 돈을 푼돈처럼 만들어주는 평생에 한 번인데라는 장기적인 프레임을 가져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배고픔에 죽어가는 아프리카 어린이 한 명 살리는 데 드는 돈은 평생의 관점에서 보면 푼돈에 불과하다. 가족들과 함께 가는 여행 경비도 평생의 관점에서는 푼돈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바꿔보는 것도 지혜로운 삶의 한 방편이다. 원래 가격. 푼돈이라는 이름이 절대적으로 적은 액수의 돈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푼돈으로 여겨지는 100원도 상황에 따라서는 귀한 돈이 되기도 한다. 카너먼 교수와 그의 동료인 아모스 트버스키 교수가 1981년에 발표한 연구가 이러한 점을 잘 보여준다. 그 실험에 쓰였던 질문과 유사하게 질문을 조금 각색해서 제시하니 독자들도 한번 답해보기 바란다. 상황 A.
당신이 TV를 사기 위해 가전 매장에 들렀다.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는데 가격이 100만 원이었다. 생각보다 비싸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매장 직원이 말하기를 1시간 거리에 있는 다른 매장에서 특별 세일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가면 같은 물건을 3만 원 더 싸게 살 수 있다고 한다. 당신이라면 1시간 운전을 해서 3만 원 더 싼 TV를 사러 갈 것인가? 상황 B. 당신이 전자계산기를 사기 위해 가전 매장에 들렀다. 마음에 드는 계산기가 있는데 가격이 5만 원이었다. 생각보다 비싸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매장 직원이 말하기를 1시간 거리에 있는 다른 매장에 가면 특별 세일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가면 같은 물건을 3만 원 더 싸게 살 수 있다고 한다. 당신이라면 1시간 운전을 해서 3만 원 더 싼 계산기를 사러 갈 것인가? 이 질문을 받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100만 원짜리 TV를 3만 원 더 사기 위해 1시간씩 운전을 하지는 않겠지만 5만 원짜리 계산기를 3만 원 더 싸게 사기 위해서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해 나름대로 경제학적인 논리를 동원한다. 100만 원짜리 TV를 사면서 푼돈 3만 원 아끼자고 1시간 운전하는 것은 기름값, 노동력, 운전하는 동안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의 가능성, 그 외 여러 가지 기회비용까지 고려할 때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5만 원짜리 계산기를 사면서 아끼는 3만 원은 아주 귀한 돈이라고 말한다. 원래 가격이 5만 원인데 2만 원에 샀으니 3만 원을 벌었다고까지 생각한다. 요즘 세상에 누가 3만 원을 거저주냐며 열변을 토한다. 그러나 두 가지 상황 모두 절약할 수 있는 절대 액수는 3만 원으로 동일하다. 당신이 정말로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두 경우 모두 더 싼 매장으로 가거나 두 경우 모두 싼 매장으로 가지 않는 일관된 반응을 보여야 한다. 계산기를 살 때 절약하는 돈 3만 원은 귀하고 TV를 살 때 절약하는 3만 원은 이보다 덜 귀한 푼돈이란 법칙은 경제학 교과서 어디에도 없다. 마찬가지로 콩나물을 살 때 깎는 100원과 몇십만 원짜리 고가품을 살 때 깎는 100원도 동일하다. 콩나물 값을 깎는 사람은 절약정신이 투철한 사람이고 고가품을 깎는 사람은 째째하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한다. 돈의 가치를 절대적인 액수로 파악하기보다는 원래 가격이라고 붙은 이름에 현혹되어 돈을 상대적 가치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산기의 경우 5만 원 중 3만 원을 절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돈을 절약하는 것처럼 느꼈고 TV의 경우 100만 원 중 3만 원을 절약했기 때문에 아주 소소한 푼돈을 절약한다고 생각한다. 세일 기간 중 이뤄지는 충동구매의 대부분은 원래 가격이라는 이름의 함정에 넘어간 결과다. 원래 가격표에 50만 원이 붙어있는 물건을 20만 원에 산 사람들은 30만 원을 벌었다고 착각한다. 집에 돌아와 남편이나 아내에게 이게 원래 얼마짜리인 줄 알아? 하면서 되게 큰 돈을 절약한 것처럼 목청을 높인다. 그러나 당신은 30만 원을 번 것이 아니라 20만 원을 지출했을 뿐이다. 쇼핑을 마친 뒤 예금 통장에 실제로 30만 원이 입금되는 기적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 어리석은 소비자는 늘 원래 가격표를 찾아서 헤맨다. 그래서 지혜로운 상인은 세일 품목에다 원래 가격표를 늘 붙여놓는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부자들은 돈의 절대 액수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상대적 비교에 따른 푼돈이란 이름을 거부한다. 그래서 그들은 수백억을 가지고도 100원짜리 하나도 소중히 여기지만 상대적 가치 프레임에 빠져있는 사람은 콩나물 값을 깎을 때는 100원을 귀하게 여기다가도 10만 원짜리 물건을 살 때 100원을 하찮게 여겨 깎으려 하지도 않고 혹시나 100원을 깎아준다고 하면 오히려 기분 나빠한다. 문화비.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다가 아들 녀석이 기념품 인형을 사달라기에 5천 원을 주고 사준 적이 있다. 아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는데 다니는 도중에 그만 잃어버리게 되었다. 같은 인형을 또 사달라고 조르는 아이에게
뭐하러 그런 인형에 10,000원씩이나 쓰니 하면서 단번에 거절했다. 시무룩해하는 아이를 달래주기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피자를 사주었다. 피자는 인형보다 비싸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법한 상황이다. 왜 저자는 그 상황에서 인형값으로 5,000원을 추가 지불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그보다 더 비싼 피자는 쉽게 사주었을까? 그 답 역시 이름에 있다. 이제 다음 두 가지 상황을 떠올려 보자. 상황 A. 평소에 보고 싶었던 뮤지컬 공연 티켓을 5만원에 구입했다. 극장 매표소에서 지갑을 확인하니 오는 도중에 티켓을 분실했음을 알게 되었다. 현재 극장에는 잔여 티켓이 남아있고 지갑을 확인하니 티켓을 살 만큼의 돈이 들어있었다. 5만원을 주고 다시 티켓을 구입하겠는가? 상황 B. 평소에 보고 싶었던 뮤지컬 공연을 보기 위해 극장으로 향했다. 극장에 도착하여 티켓을 구입하려고 지갑을 열었더니 오는 도중에 현금 5만원을 분실했음을 알게 되었다. 현재 극장에는 잔여 티켓이 남아있고 지갑에는 표를 살 만큼의 돈이 남아있다. 5만원을 주고 티켓을 구입하겠는가? A와 B, 어느 상황일 때 당신은 표를 구입하겠는가? 행동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다수의 사람들이 A의 경우에는 표를 사는데 주저하지만 B의 경우에는 흔쾌히 표를 산다. 독자들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두 경우 모두 뮤지컬 티켓을 사게 되면 주머니에서 10만원이 빠져나간다는 점은 똑같다. 차이가 있다면 A의 경우는 5만원짜리 티켓을 2번 사서 10만원을 지출하는 것이고 B의 경우는 현금 5만원을 잃어버리고 다른 5만원으로 티켓을 구입해서 10만원이 지출된다는 점이다. 절대적인 돈의 액수는 동일하지만 이 두 가지 상황은 심리적으로 큰 차이를 유발한다. A의 경우 사람들은 문화비라는 이름의 항목 혹은 뮤지컬 공연비라는 이름의 항목에서 10만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뮤지컬 표 한 장에 10만원이나 쓰다니라고 스스로를 나무라며 다시 구입하길 주저한다. 그러나 B의 경우는 처음 분실한 현금 5만원은 문화비가 아니라 생활비라는 이름의 항목에서 나간 돈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표 한 장에 10만원을 지출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며 뮤지컬 티켓을 5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다시 말해 생활비 5만원을 분실했고 문화비에서 5만원을 지출했다라고 두 사건을 심리적으로 분리시켜 버리는 것이다. 결국 10만원이라는 돈이 자산에서 줄어들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은 동일하지만 그 지출을 이름이 서로 다른 두 항목에서 이루어진 지출로 여기느냐 아니면 하나의 이름을 가진 항목에서 지출된 것으로 여기느냐에 따라 돈 씀씀이가 결정된다. 따라서 그 공연을 보는 것이 자신에게 정말로 의미 있고 행복을 주는 일이라면 티켓을 잃어버렸다기보다는 현금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프레임 방법이다. 1일 이용권과 시즌 이용권. 고교 동창인 H군과 S군이 3박 4일 연휴 동안 스키장을 찾았다. 이들은 퇴근 시간이 달랐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시간에 스키장에 도착했고 앞으로 나흘간 이용하게 될 리프트 티켓을 각자 따로 구입했다. H군은 나흘치 리프트 이용권을 하나의 패스로 구입했고 S군은 1일 리프트 이용권 4장을 낱개로 구입했다. 물론 두 사람이 지불한 총 가격은 동일했다. 열심히 스키를 즐겼는데 3일째 되던 날 밤에 갑자기 날이 풀리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더욱이 연휴 마지막 밤이었기 때문에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게 되었다. 다음날 스키장 상태는 그럭저럭 스키를 탈 정도는 되었지만 스키를 즐기기에 최적의 조건은 아니었다. 함께 갔던 다른 동창 N군이 제안하기를 날씨도 그렇고 몸도 고단하니 차라리 이른 점심을 먹고 교통 혼잡도 피할 겸 조금 일찍 서울로 가자고 했다. 두 사람 다 스키를 무척 좋아하고 지난번 같은 수준으로 과음을 해서 몸 상태도 비슷했다. 과연 그런 상황에서 H군과 S군 중 누가 더 스키를 타는 데 집착할까?
누가 지불한 돈을 더 아까워했을까? 두 사람의 차이라면 구입한 리프트 이용권의 물리적 형태다. 즉, 한 사람은 통합된 패스였고 다른 사람은 한 장씩 분리된 4장의 티켓이었다. 정말로 스키를 좋아한다면 그게 무슨 대수냐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아주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이 차이는 두 사람에게 질적으로 서로 다른 프레임을 유발한다. 그 결과 하나의 패스를 구입한 H군보다는 1일권 낮장으로 구입한 S군이 마지막 날 스키에 더 집착하게 된다. 이 주제를 연구했던 소먼과 거빌의 교수의 해석을 들여다보자. 1일 이용권 4장을 구입한 S군의 경우에 이용권 한 장에 3만원이라고 가정하자 S군은 매일 리프트를 타면서 한 장씩 사용했다. 마지막 날 그의 손에는 사용하지 않은 이용권 한 장이 남아있다. S군의 경우 한 장 티켓이 3만원이라는 공식이 존재한다. 자신이 받은 서비스와 그에 해당하는 가격이 정확하게 연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마지막 날 스키를 타지 않으면 티켓 한 장이 그대로 남게 되고 결국 3만원이 낭비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나흘치 리프트권을 이용한 H군의 경우 나흘치 리프트 이용권 패스를 12만원에 구입했지만 사정이 다르다. 하루 리프트 이용에 정확하게 매치되는 물리적 단서가 없다. 패스의 4분의 1씩 잘려나가는 것도 아니다. 자신이 받은 서비스와 그에 매치되는 돈의 연결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마지막 날 스키를 타지 않으면 무엇이 얼마만큼 낭비되는지 상대적으로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12만원으로 사흘 동안 충분히 잘 즐겼다고 쉽게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된다. 호텔, 항공, 식사, 시내 관광을 하나로 묶은 패키지 여행권을 구입했다가 중간에 일정이 바뀌는 바람에 식사를 걸렀던 적이 있거나 관광 일정 일부를 포기한 경험이 있다면 이런 상황을 충분히 공감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따로 구입한 사람은 각각의 해당 티켓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라도 못 쓰게 되면 아깝게 느낀다. 그러나 패키지로 구입한 사람은 그 가격으로 지금까지 충분히 잘 즐겼다라고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패키지 중 한두 가지쯤 포기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는 것이다. 스포츠센터 이용권을 끊어놓고도 자주 이용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스포츠센터로 달려가 30개의 낮장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라. 당신이 스포츠센터에 자주 못 가는 이유는 의지 부족일 수도 있지만 이용권이 패스로 되어 있어 몇 번씩 빠지는 것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원화와 달러화. 어떤 사람의 키가 174cm라고 해보자. 피트로 재면 5.7피트 정도다. 기본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미터로는 174라는 큰 숫자가 나오고 피트로는 5.7이라는 작은 숫자가 나온다. 그러나 이 두 숫자는 분명히 같은 키를 나타낸다. 만일 이 사람이 5.7이라는 숫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만족할 수 없다면 자신의 키를 174피트라고 우긴다면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돈도 마찬가지다. 돈에는 실제 가치가 있고 명목 가치가 있다. 1980년대 1,000원과 2000년대 1,000원의 명목 가치는 동일하지만 실제 가치는 다르다. 또한 나라마다 사용하는 화폐의 기본 단위 크기에 따라 명목 액수는 커질 수도 작아질 수도 있지만 실제 가치는 동일하다. 예를 들어 미화 원달러는 원화로 편의상 1,000원이라고 하면 1,000원에 해당한다. 겉으로 사용되는 수치는 1과 1,000으로 차이가 많이 나지만 실제 가치는 동일하다. 따라서 키를 쟀을 때 174cm인 경우에 크다고 하고 5.7피트인 경우에 작다고 해서는 안 되듯이 원화로 구입했을 때 만원짜리 물건은 비싸다고 생각하면서 달러로 구입할 때 10달러를 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면세점에서 고급 넥타이를 사려고 하는데 한 곳에서는 200달러고
다른 곳에서는 20만 원으로 가격표가 붙어 있다고 해보자. 어느 면세점에서 넥타이를 사는 게 더 주저하게 될까? 연구에 따르면 원화로 계산하는 경우에 주저할 가능성이 높다. 기본 단위의 가치가 높아 액수 자체가 줄어드는 경우, 즉 달러의 경우는 겨우 200달러라고 생각하기 쉽다. 명목상의 숫자 200의 영향을 받아 그렇게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기본 단위가 작아서 겉으로 드러나는 액수가 커지는 경우, 즉 원화는 무려 20만 원이나 한다고 느끼게 된다. 돈의 실질적인 가치는 200달러나 20만 원이나 같지만 돈의 가치를 나타내는 프레임, 즉 기본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돈에 대해서도 심리적으로 차이를 경험하게 된다. 이 차이가 실감나지 않는다면 같은 넥타이를 루마니아 돈 레이로 지불한다고 가정해보자. 미화 1달러가 24,500 레이쯤 되니까 200달러짜리 넥타이는 490만 레이쯤 된다. 아무리 실질적인 돈의 가치가 같다는 것을 알아도 490만 레이를 주고 선뜻 넥타이를 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돈의 단위가 돈을 바라보는 프레임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해외여행을 갈 때 그 나라 돈의 기본 단위 크기에 따라 씀씀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여행 후 신용카드 결제일에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은 줄어들 것이다. 그게 힘들다면 해외여행 중에 물건을 살 때 기본 단위의 실제 가치가 적은 돈으로 계산하는 것도 방법이다.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달러가 아니라 원화로 계산하는 것처럼 말이다. 신용카드와 포인트. 돈에 대한 프레임은 돈의 물리학적 형태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신용카드는 직사각형 모양의 재질이 플라스틱일 뿐 현금과 동일한 통화수단이다. 현금과는 달리 지출 시기가 일정 기간 늦춰진다는 특징이 있긴 하지만 신용카드도 엄연히 돈이다. 카드 대금을 갚을 때 현금으로 갚지 플라스틱으로 갚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데도 막상 신용카드를 손에 쥐면 사람들은 열심히 일한 당신 소비를 즐겨라 라는 유혹에 쉽게 빠져들고 만다. 미국의 한 식당에서 일주일 동안 135명의 손님들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그들이 신용카드로 음식값을 계산하는지 현금으로 계산하는지를 기록하고 종업원들에게 주는 팁의 액수를 조사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식사를 한 손님의 수와 식사비 총액을 모두 기록했다. 그런 후에 식사비 총액이 비슷한 테이블을 구분하여 팁 액수를 비교했더니 현금으로 식사비를 계산한 손님보다 신용카드로 계산한 손님들이 팁을 더 많이 준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으로 계산할 경우 총 식사 비용의 평균 14.95%를 팁으로 주지만 신용카드로 계산할 경우 평균 16.95%를 팁으로 주어졌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에게 몇 개의 상품을 보여주고 각각의 물건을 얼마에 살 용의가 있는지 물었다. 한 조건에서는 상품 목록이 제시된 책상 한편에 신용카드 로고가 그려진 상징물을 비치했고 다른 조건에서는 이 상징물을 비치하지 않았다. 그 결과 신용카드 로고를 본 조건의 참여자들이 그렇지 않은 참여자들보다 제시된 상품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겠다고 응답했다. 한 예로 남자 스웨터의 경우 신용카드 로고 조건에서는 평균 20.64달러를 지불하겠다고 응답했지만 신용카드 로고가 없는 조건에서는 13.91달러만 지불하겠다고 응답했다. 토스터의 경우에 그 차이가 67.33달러와 21.50달러로 더 크게 벌어졌다. 한마디로 돈의 형태가 바뀌자 지출의 규모가 달라진 것이다. 신용카드는 소비라는 공식이 의식에 강하게 자리 잡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보기만 해도 소비 행동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놀라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신용카드가 돈의 물리적 형태를 바꿔놓은 것이라면 각종 포인트나 마일리지 점수는 돈의 물리적 형태 자체를 없애버린 경우다. 개념적인 숫자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 지폐나 동전,
혹은 플라스틱과 같은 구체적인 형태를 띠고 있지 않다. 그러나 포인트로 일정한 장소에서는 엄연히 현금과 동일한 기능을 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물리적 형태를 갖춘 현금을 쓸 때보다는 개념으로만 존재하는 포인트를 사용할 때 훨씬 쉽게 써버린다. 마치 포인트 점수는 현금보다 가치가 덜한 것처럼 취급하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총 자산을 계산할 때 포인트까지 포함시키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뿐만 아니라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친구들과 식사를 한 후에 자신에게 식사값을 더 내려고 하면 주저하면서도 그 값에 해당하는 포인트 점수는 흔쾌히 사용한다. 동행한 친구들 역시 포인트 점수로 계산을 한 친구의 식사값은 감소해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포인트를 쓰는 사람이나 그 혜택을 보는 주변 사람 모두 포인트는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챕터 8을 나가며 요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트렌드 중 안타까운 하나는 바로 재테크에 대한 지나친 강조다. 물론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나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우리의 돈 쓸쓸미를 결정하는 마음 습관에 대한 공부가 더 절실하다. 재테크는 부를 가져다 주지만 마음의 습관에 대한 공부는 지혜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그런 습관 중에서도 돈에 이름을 붙이는 이름 프레임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봤다. 돈에 붙여지는 이름에 따라 돈을 다르게 쓰게 된다는 이 단순한 원리 하나만 잊지 않고 살아도 큰 부자는 못 되더라도 지혜로운 부자는 되고도 남을 것이다. 경제적 합리성의 기본은 돈에 이름을 붙이지 않는 데서 출발한다. 꽁돈이라는 이름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어차피 없었던 돈, 혹은 어차피 쓰려고 했던 돈이라는 이름도 없다. 이 돈은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산다는 표현도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이것만 충실히 지켜도 경제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네, 이로써 챕터 8 오늘 마쳤고요. 성당 엄마도 갔다 오셔서 좋은 일요일 주말 보내고 또 내일 월요일에 다시 또 올릴게요. 그럼 좋은 시간 되세요. 바이.